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다. 정연아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데우는 동안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이 다 됐는지 확인했다.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째였다. 고향 목포에서 3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수선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가 사는 이곳으로 온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도윤이 서울로 오라고 했다. 어머니 혼자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목포의 수선집은 작았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큰 작업대와 재봉틀, 벽면 가득한 실타래들과 단추 상자들. 동네 사람들이 수선거리를 들고 찾아오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울로 올 때 대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아파트에 가져올 수 있는 건 재봉틀과 최소한의 도구들 뿐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라빈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30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뒤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국 데우고 있어 곧 될 거야. 라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다. 곧이어 아들 도윤도 나타나 무언의 인사를 건네고는 신문을 펼쳤다. 40을 넘은 아들의 이마에는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회사 일로 늘 피곤해 보였다. 정연아는 국그릇에 미역국을 담고 반찬을 작은 그릇에 덜어냈다. 목포에서는 아침상도 넉넉하게 차렸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가족이 아침을 먹는 동안 정연아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두 사람은 출근 준비에 바빴고 정연아는 베란다 한쪽에 마련된 작업대로 향했다. 예전 목포의 수선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다. 작업대도 접이식으로 작았고 재봉틀도 겨우 들어갈 만한 자리였다. 실타래들은 작은 바구니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두고 단추들은 투명한 통에 나누어 담았다. 오늘도 밑단 올리기가 몇 건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져온 바지와 치마들이 의자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정연아는 줄자를 목에 걸고 첫 번째 바지를 집어들었다. 바느질은 그녀에게 숨쉬기와 같았다. 목포에서든 서울에서든 바늘을 잡고 실을 끼우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졌다. 할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중이에요. 손자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재봉틀 소리가 방해된다는 뜻이었다. 정연아는 재봉틀을 끄고 손바느질로 전환했다. 목포에서는 재봉틀 소리를 신경 쓸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해가 지면 저녁 준비가 시작된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메뉴를 정했다. 목포에서 기르던 작은 텃밭의 채소들이 그리웠다.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 고추로 만든 반찬들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빈의 인사치레 같은 칭찬이 이어졌다. 그래, 다행이야. 정연아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목포에서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졌다. 밤이 되면 정연아는 다시 베란다 작업대로 향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단추를 꿰매고 옷감을 기웠다. 가족들이 잠든 깊은 밤 그녀만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 조심스러웠다. 재봉틀 소리가 잠든 가족들을 깨울까봐. 정연아의 시간은 언제나 가족의 뒷면에 붙어 있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도윤과 라빈도 배려해 주려 애썼고 정연아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목포에서 단골들이 주문한 옷들을 마저 완성해서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재봉틀 좀 안 쓰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중요한 시험 준비 중이라서요. 라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정연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목포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언제든 재봉틀을 돌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시간까지 눈치를 봐야 했다. 그래, 알겠어.
정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바느질로 전환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참을 만했다. 하지만 목포에서 하루에 5번씩 해치우던 일이 이틀씩 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탁이 점점 지시로 바뀌기 시작했다. 할머니, 재봉틀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집중이 안 돼요. 어머니, 거실에 실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어요.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는 바느질 말고 다른 걸 하세요. 목포에서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던 자신만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30년 넘게 해온 수선일이, 생계를 책임져 온 기술이 이제는 방해가 되는 일로 치부되고 있었다. 거실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 되었다. 커다란 책상이 중앙에 놓이고 태블릿과 노트북, 각종 학습 교재들이 공간을 차지했다. 정연아의 재봉틀은 베란다 구석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목포의 수선집에서는 큰 창가에 놓아 햇빛을 받으며 일했는데 이제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바느질했다. 실타래와 단추 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작은 박스에 담아 베란다 수납장에 넣어둬야 했다. 필요한 실 하나를 찾으려면 박스를 다 뒤져야 했고 작업 효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김 여사님, 바지 밑단 언제 될까요? 급한 거라서요. 목포 시절 단골 고객들의 재촉 전화가 이어졌다. 정연아는 장부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주문 내역들이 이제는 미룸이라는 빨간 펜 표시로 가득했다. 죄송해요. 서울로 이사 와서 환경이 좀.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자괴감이 밀려왔다. 목포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약속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정연아에게 고객과의 약속을 미루는 일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어느 날 오후 정연아는 베란다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로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다.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좁은 공간에서 무리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실수가 잦아졌다. 피가 흘러 하얀 원단에 붉은 점이 맺혔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목포에서는 당당한 사장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정 사장님 하며 찾아오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문득 뒤를 돌아보니 라빈이 서 있었다. 아, 실수로 바늘에 찔렸어.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거기서 바느질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간도 좁고. 라빈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핀잔이 섞여 있었다. 마치 왜 거기서 굳이 바느질을 하느냐는 뜻처럼 들렸다. 그날 밤 정연아는 장부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목포 시절과 비교하면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미룸 표시는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평생 자신의 기술로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다. 넓고 시원한 바다와 자신만의 작은 수선집이 간절히 그리웠다. 어머니 김영자 이모가 돌아가셨대요. 도윤이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다. 정연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김영자는 목포에서 수선집을 할 때부터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다. 같은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사이였다. 언제? 어제 새벽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장례식이 내일부터라는데 가셔야죠. 정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와는 서울에 온 후로도 가끔 전화를 했었다. 언니 언제 내려와? 우리 차라도 한잔 하자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정연아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다음 날 정연아는 목포행 버스에 몸을 맡겼다. 오랜만에 보는 목포의 풍경은 그리웠지만 쓸쓸했다. 영자네 반찬가게 자리에는 다른 상호가 걸려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동네 사람들이 정연아를 반겼다. 아이고 연아야. 서울서 잘 살고 있다며? 어머, 정연아 아직도 똑똑하네. 서울 가서 살찌고 좋아 보이는구먼. 그런데 아들 집에서 뭐하고 지내노?
그 나이 먹고 식모살이 하는 거 아니제? 박순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정연아는 이미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무슨 식모살이야 순례야. 우리 도윤이네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정연아는 억지로 밝게 웃었다. 서울살이 재미있어.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참 착해. 그래도 혼자 살던 사람이 남의 집에서 살면 남의 집이 어디 있어. 내 아들 집인데. 도윤이가 혼자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간 거야. 정연아는 계속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에서의 위축된 생활, 점점 줄어드는 자신의 공간, 눈치 보며 하는 바느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수선 일은 아직도 해? 당연하지. 거기서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서울이라고 해서 다르겠어? 거짓말이었다. 서울에서는 예전 같은 단골도 없고 베란다 구석에서 눈치 보며 하는 일이 전부였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잘 지내면 됐다. 우리 영자가 늘 걱정하던데 안심할 것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정연아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밤늦게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정연아는 혼자 영자의 영정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영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자야. 정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참 바보같이 살고 있어. 아까 사람들한테는 잘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는 마지막까지 너 가게에서 살았잖아. 나는 뭐가 되어버린 거야. 목포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는데 서울 가서는 투명인간이 다 됐어. 정연아는 한참을 울었다. 영자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내가 너무 바보였나 봐.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 좋은 줄 알았어. 이틀 후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목포 사람들은 정연아에게 다시 내려오라고 했다. 연아야, 서울서 뭐 하노? 여기 내려와서 다시 가게 해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하지만 정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연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영자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영자만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영자라면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연아는 말을 잃었다.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벽지는 새하얗게 바뀌었고 바닥에는 깔끔한 마루가 깔려 있었다. 커다란 기역자 소파와 대형 TV,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시스템 책장이 들어서 있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베란다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정연아가 목포에서 가져온 마지막 작업대마저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라빈이 나와서 인사했는데 표정이 어색했다. 이게 뭐야? 정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라서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라빈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어머니 안 계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미뤄둔 리모델링을 했어요. 도윤이 나타나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 깔끔해졌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내 작업대는 어디 있어? 아, 그건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베란다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연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작업대는 목포에서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고 수많은 옷들이 그 위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서랍에 있던 가위들도 정리했어요. 너무 오래되고 녹슨 것들이라서요. 가위? 어떤 가위 말이야? 큰 가위 하나, 작은 쪽가위 하나요. 정말 낡아서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사드릴게요. 정연아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재봉가위는 목포 수선집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남편이 양복점에서 쓰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고 작은 쪽가위는 결혼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다. 어디에 버렸어?
이미 수거차가 가져갔을 거예요. 정연아는 벽에 기대섰다. 목포에서 가져온 마지막 흔적들이 사흘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30년 수선집의 역사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도구들이 낡고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려진 것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라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괜찮아. 정연아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영자의 죽음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목포에서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다. 그날 밤 정연아는 텅 빈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영자에게 털어놨던 그 마음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제 정말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정연아는 손가방에서 작은 재봉가위를 꺼냈다. 유일하게 남은 목포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실꾸리를 잡고 조용히 그 실을 끊었다. 마치 영자에게 보여줬던 진짜 마음처럼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수 없다는 듯이. 결심은 그날 밤에 섰다. 정연아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 영자의 장례식에서 만난 사람들이 목포로 내려와라 했지만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영자도 없고 추억만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도윤아. 다음 날 아침 정연아는 아들을 불렀다. 나 독립할 거야. 도윤의 수저가 멈췄다. 라빈도 놀란 표정으로 정연아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 가게를 차리고 싶어.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수선집 말이야.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도윤과 라빈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른이 갑자기 무슨 철없는 소리를 하시나 하는 시선이 역력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것 같은데. 기분 상한 게 아니야. 정연아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내 인생을 찾고 싶은 거야. 가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라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가게 할 돈 있어 8천 정도. 정연아에게는 남편이 남긴 적금이 있었다. 그동안 건드리지 않고 모셔두었던 돈이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며느리 라빈의 두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옆동에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서 사는 건 어떠세요? 방도 늘어나니 어머니 작업실도 따로 쓰실 수 있고요. 이 아파트도 내가 해준 건데 더 해달라고? 정연아는 속으로 말을 삼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연아는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을 찾아봤다. 목포와 같은 바다가 있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곳을 원했다. 군산이 눈에 들어왔다. 임대료도 합리적이고 바다도 있었다. 군산에 가게를 얻었어. 도윤이 깜짝 놀랐다. 어머니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응. 이미 계약했어. 일주일 후 정연아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군산으로 향했다. 서울 생활의 흔적이라곤 손가방 속 작은 재봉가위뿐이었다. 군산의 바닷골목 끝 10평 남짓한 작은 상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다가 훤히 보였다. 목포의 수선집보다는 작았지만 서울 베란다보다는 훨씬 넓었다. 여기 맞죠? 부동산 사장이 열쇠를 건넸다. 혼자서 장사하시기엔 딱 좋은 크기예요. 보름 후 해원 수선집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정연아가 직접 붓으로 쓴 글씨였다. 해원은 바다의 소원이라는 뜻이었다. 목포에서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이곳에서 다시 펼쳐보겠다는 의미였다. 가게 안쪽에는 새로 산 재봉틀이 놓였다. 중고지만 성능 좋은 것으로 골랐다. 벽면에는 색깔별로 정리된 실꾸리들이 있고 작업대는 창가 가장 밝은 곳에 두었다. 첫 손님은 골목 입구의 김씨 할머니였다. 새로 오셨네요. 바지 밑단 올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언제까지 드릴까요? 급하지 않아요. 편한 때 해주세요. 정연아는 김 할머니의 바지를 받아들고 줄자로 길이를 쟀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끄럽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하지 않고 재봉틀을 돌리는 자유로움. 그날 저녁 정연아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저녁을 먹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 70년 만에 찾은 진짜 독립이었다. 해원 수선집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정연아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아침마다 마음이 가벼웠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도윤이었다. 어머니,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10평 남짓한 가게, 낡은 재봉틀, 몇 개 안 되는 의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도 잘 꾸며놓으셨네요. 처음에는 어색한 안부 인사가 이어졌다. 정연아는 차를 끓여주며 도윤의 방문을 반가워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일하시면서 임대료만 겨우 내는 거 아니에요? 정연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죠. 어머니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차라리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모든 가족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라빈이가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기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계시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연아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뭘 하시겠다고. 야 도윤아. 정연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도윤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너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집 말이야. 내가 이 수선일 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해준 거 아니야? 정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아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나는 이 일 해서 너 먹여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켜줬어.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라빈이가 힘들면 너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70 넘은 늙은 엄마를 불러다가 식모 부리려고 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긴.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정연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다. 내가 평생 뭘 했는지 알아? 밤낮 없이 바느질해서 너희 뒷바라지 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일이 임대료나 겨우 내는 일이라고? 어머니,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다신 오지 마. 정연아는 도윤을 밀어내며 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 당장 나가.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가게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정연아는 주저앉았다. 그날부터 정연아는 몸살로 며칠을 앓았다. 평생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충격이었다. 가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 있었다. 사흘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연아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또 문자가 왔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철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정연아는 긴 문자를 보냈다. 도윤아, 엄마가 그날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엄마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꿈이 있어.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해. 아침에 바다 보면서 차 마시고 내 손으로 사람들 옷 고쳐주고 있어. 내 걱정 말고 너도 라빈이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바람이야. 바다에 노을이 지는 저녁, 정연아는 답장을 보내고 나서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